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 2부는 10시 5분 또 지금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증시가 10시에 열렸죠. 방금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0.25% 오른 4,224.5, 코스닥은 0.79% 오른 932. 대형주보다 오늘은 좀 중소형주가 조금 더 높이 달려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강세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주가 오늘 좀 강하네요. 연말에 좀 바이오주들이 조정받은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40원 정도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 그 신년사 발표된 게 있는데요. 올해 성장률 1.8%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이 IT 부문에 좀 쏠려 있어서 그걸 제외하다 보면 실제로는 성장률이 1.4%에 그친다. 부문 간의 회복 격차가 커서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네요. 또 환율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순대외 채권국이죠. 또 대외 건전성이 양호해서 환율 수준만 놓고 과거의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부로요. 부산 중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부산 지역도 많이 이제 건조하고요. 불씨 관리 잘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인데 정답은 말입니다. 말. 올해를 상징하는 붉은 말이라고 하죠. 말띠이신 분들도 사연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0007 쓰시는 분이 올해 적토마 타고 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힘차게 또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죠. 우미숙님은 제주도에서 말 타고 사진 찍었던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해 주셨는데 김재은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는 말을 못 타요. 말이 은근히 높아 보입니다. 뭐 실제로는 한 1m 조금 넘겠습니다.만 키 큰 말들도 한 1.5m. 근데 올라가서 보면 진짜 높아 보이죠. 그리고 8898님이 말을 타고 계시네요. 이야, 54년 갑오색 말띠입니다. 역마살이 있어서 5톤 화물차 명마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이유진님, 말이 많아진 남편 덕분에 저희 부부가 대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말 많은 남편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다 좋습니다. 이런 말도 좋고요. 대화도 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실시간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뭐 추억담, 사연, 또 오늘 또 잠시 후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공감 다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1부 때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이 없이는 참 살기 힘들죠. 식당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서류,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이 A4 용지 원고도 마찬가지고요. 택배 상자 정말 필요하죠. 디지털 시대에도 이 종이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종이의 시대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히려 종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게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우리나라가 종이를 생산하는 양이 한국 제지연합회 쪽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1111만 톤의 종이를 한국에 있는 제지업체들이 다 생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2010년이요? 네, 2010년. 네. 옛날에 뭐 10여 년 전에.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생산 양은 뭐 종이 없는 사무실이 뭐 많이 생긴다. 점점 더 디지털화가 진행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2010년에 1111만 톤에서 2020년도에는 오히려 1133만 톤으로 소폭입니다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예상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가 좀 아주 잘 보이는데요.
종이 이 제주연합회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종이 품목별 생산량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신문지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156만 톤에서 57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요즘 신문 많이 안 보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종이 신문을 보는 양이 훨씬 더 줄지 않았습니까? 뭐 인터넷으로는 신문 여전히 많이 봅니다만 종이 신문을 워낙에 덜 보니까 그쵸. 3분의 1 토막 수치로 따지면 한 100만 톤 가까이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의 생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느냐? 골판지 생산량이 정확하게 말하면 골판지 원지 생산량이 408만 톤에서 578만 톤으로 100만 톤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신문지가 준 만큼 골판지가 그 이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난 거죠. 택배나 가전제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그런 배송 이런 거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 커머스 뭐 이런 전자상거래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배송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포장용 종이의 양은 오히려 더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종이 생산량은 오히려 뭐 증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많이 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결코 줄지 않았다. 소폭이지만은 조금은 증가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송할 때도 예전에 그 태블릿 가지고도 해봤는데 종이가 훨씬 편합니다. 네네. 종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종이의 그 기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중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중국인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의 발명품 중에 하나죠. 뭐 중국인들이 세계에 남긴 세계의 뭐 4대 발명이다. 뭐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흔히 중국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이를 발명한 사람은 중국 한나라 그중에서도 후한 시대에 채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했다라는 이야기를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후한 시대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전 그때쯤에 이제 종이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널리 퍼뜨려서 그때부터 이제 종이에 주로 이제 뭐 중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고대 중국에서는 뭐 택배용 뭐 상자로 종이를 쓴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붓으로 글씨를 쓰는 그 용도로 이제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요것보다도 역사를 조금 더 올려잡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채륜이 이전에도 종이가 중국에는 있었다. 채륜이라는 이 사람은 종이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하고 이걸 더 널리 퍼뜨린 것뿐이지 종이가 그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증거, 간접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좀 더 올려잡으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중국 말고 딴 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권에서는 종이의 원조를 중국으로 안 보고 이집트로 보는 의견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예, 이집트에서는 옛날에 고대 이집트 시절에 파피루스라는 게 있었죠. 네, 네. 이 파피루스라는 거는 파피루스라는 이름에 약간 좀 길다란 뭐하고 비슷하다 그래야 될까요? 약간 억새 비슷하게 생긴 좀 길다랗게 자라는 잡초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예, 파란색 아주 길게 자라는 풀이 있는데 네. 요거를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잘 두드려서 얇게 그거를 연결을 쭉 시켜놓으면 종이하고 비슷한 재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말이 계속해서 퍼지고 이어지고 하다가 이제 영어권에서 종이라는 뜻으로 쓰는 페이퍼라는 말도 생겼기 때문에 그 말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하고 다 있다라고 해서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시작됐던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라든가 중동권에서는 이 파피루스 고대 이집트가 종이의 원조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중국에서는 요즘은 종이를 다들 이렇게 뭐 풀 같은 걸로 파피루스 같은 뭐 이런 억새 비슷하게 생긴 걸로 만들지 않고 요즘 종이를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 채륜이 종이 만들던 방식이 나무로 만들던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종이로 부르던 거는 중국의 원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고대 이집트 시절하고 이 채륜이 활동하던 시절하고는 이 연도 차이가 뭐 1000년 이상 굉장히 많은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원조라고 하려면 시간을 좀 더 땡겨 잡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는 채륜 이전부터 종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종이를 좀 일찍 만든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중국식 종이 같은 요거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찍 만든 편에 속합니다. 네. 일본의 역사 기록인 일본 서기를 보면 610년에 고구려에서 백제 쪽을 거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담징이라는 사람이 네. 일본에 종이 만드는 방법, 먹 만드는 방법 등등을 전해줬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제지 산업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때 고구려에서 넘어온 그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고구려, 백제 이런 삼국시대 우리나라에는 종이 만드는 방법이 이미 정착돼가지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종이 만드는 기술의 역사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아마도 최소 610년 이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뭐 중국 다음으로 종이를 먼저 빨리 만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또 전파가 됐을 수도 있고 네. 우리도 거의 뭐 삼국시대부터요.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종이 만드는 이 시기가 좀 앞서서 빨리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종이를 잘 만드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되게 좀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문화도 많이 있었어요. 뭐 고려 시대 때부터 그때 당시에 쓰던 이제 한자와 한문 용어로 백추지라는 종이를 고려에서 만들었고 그걸 예. 이제 이어받아서 조선에서도 만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조선에 또 그에 앞서서 있었던 고려의 이 백추지라는 종이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꽤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종이에다 글씨를 많이 쓰는 이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들이 조선의 종이는 천하제일이다. 중국에서도 조선의 고급 종이를 되게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한다, 얻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뭐 조선 후기에 성호사설 뭐 이런 책에도 조선 종이가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 막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질이 좋다. 조선 가면은 종이 중구에 와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조선 조정에서 이런 종이를 되게 좋은 예물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아하. 조선왕조실록 1422년 음력 윤 12월 2일 기록을 보면 북방민족 사람들인 우지합, 골진해 이름만 봐도 뭔가 되게 특이한 민족일 것 같죠. 우지합, 골진해 이런 사람들이 당시 세종대왕 시절인데 세종대왕한테 이렇게 문안 인사를 찾아와가지고 네. 인사를 드리고 뭐 충성을 맹세하고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답례품으로 이 높은 임금님이 뭔가 이 하사품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때 하사품으로 내려준 게 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종이. 오. 요즘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도 앞으로 한다는데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A4 용지를 한 묶음 주고 이러면 무슨 이 장난도 아니고 뭐냐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 600년 전에 조선시대 기준으로 따지면 네. 이 종이라는 거를 만든다는 게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얀색의 질 좋은 종이를 한 묶음 준다라고 하면 그때 진짜 귀했겠네요. 그런 거를 만들 기술이 없는 그런 좀 딴 민족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진짜 귀한 보물이다. 조선의 임금님이 내려주신 거다.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게 생긴 거 본 적 있느냐. 여기에 내 이름 써놓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내 여기다 내 이름 써놔가지고 우리 집 앞에 붙여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면 막 이렇게 이게 종이라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조선의 대표적인 그런 공업 기술력을 자랑하는 그런 그러네요. 제품이 조선의 종이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나라의 종이가 생산량 기준으로만 따져도 뭐 품질도 괜찮은 편이거니만 세계 10위권 안에는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가 종이의 원료가 되는 목재 산업이 그다지 많이 안 발달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뭐 많게 그러게요. 보면 생산량 기준 세계 8위 정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계 8위에서 12, 4위 정도의 종이 생산량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종이 산업도 상당히 많이 지금도 그러네요. 발달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대부분의 목재를 또 우리는 수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가격 경쟁력이 조금 쉽지는 않고 이 종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하는데 역시 나무 베는 일부터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뿌리를 살펴보면 이제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 나무에서 나온 나무 조각을 가지고 펄프라고 하는 일단 죽같이 생긴 그런 상태의 죽이요? 오. 그런 상태의 중간 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 죽같이 생긴 펄프를 여러 가지 이제 약품과 함께 섞어 가지고 원하는 재질이 나오게 한 다음에 굳혀서 종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어떤 초등학교 같은 데서 종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할 때 쭉 이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제지 산업의 현실을 보면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이의 거의 한 80% 정도는 70% 80% 사이 거의 80% 정도는 이런 나무에서 온 펄프를 원재료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이거 이상하죠? 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종이의 80% 정도는 이미 사용하고 버린 종이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게 80% 정도. 80%나 돼요? 네, 이게 한 20-30년 전만 해도 절대 비율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요. 근데 이게 비율이 쑥쑥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80%가 폐지 재활용입니다. 원체도 펄프 비싸니까 수입해야 되고.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종이를 만드는 게 이렇게 재활용을 안 해도 생종이를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수입해 오는 것보다
이미 이렇게 나무를 한번 죽 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 펄프를 수입해 오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무 이런 종류 많이 수입해 오는 나라가 뭐 동남아시아 나라, 뭐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뭐 아니면 이런 데서 이런 나무 종류를 수입을 해 오는데 그 나무 원목 상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죽으로 만든 펄프를 수입을 해다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제지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거든요. 뭐 국내에서도 펄프를 만드는 공장이 울산 같은 데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대량을 차지하지 않고 소량만 차지합니다. 그게 생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오일 쇼크 이런 거 오면서 환율 같은 게 되게 힘들어지고 수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차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 잘라서도 펄프 만들고 종이 만들고 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도 펄프 공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펄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대형 공장은 우리나라에 생긴 게 1970년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종이를 만드는 그 애초의 전통적인 작업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전문적인 펄프 만드는 거는 아주 최근까지 안 하고 있다가 다들 수입해서 계속 쓰다가 최근에 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펄프 자체를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도 비싸고 그렇죠. 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종이 만드는 시장이 이런 이 인쇄용 종이 하얀 종이 중심에서 포장용 종이 쪽으로 좀 넘어오면서 포장용 종일수록 이런 하얗고 깨끗한 빛깔이 조금 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골판지 같은 거는 좀 누리끼리한 이런 종이로 그렇죠. 별 상관이 되죠.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재활용하는 종이로 만들어도 이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재활용 관련된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 뭐 조금 이따가 뭐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종이는 다 쓴 종이로 만드는 게 주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제지 산업의 좀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80%나 되는 줄 몰랐네. 네, 나무가 원래 되게 딱딱하잖아요. 예. 네, 나무가 딱딱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하늘거리는 종이가 되는지 좀 신기할 수가 있는데 예. 나무의 성분이 이제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리그닌. 이게 이제 딱딱한 나무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식물이 보통 이제 광합성을 하면 네네네. 광합성을 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여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식물의 몸속에서 일으키면 제일 먼저 생기는 성분이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당. 오. 그래서 이제 뭐 식물의 그런 그 꽃꿀이라고 하죠. 뭐 꿀벌들이 그 꿀 빠는 성분 그런 거 같은 거에 이제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죠. 네. 그게 이제 식물이 영양분으로 1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포도당을 반응을 시켜서 조금 더 굳힌 재질로 만들면 아밀로스라는 재질이 됩니다. 이게 이제 녹말이라고 하고 전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밥으로 먹는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거의 주성분이 되는 게 포도당을 한 번 식물의 몸속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성분이 이 아밀로스라는 성분이죠.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식물의 몸속에서 가공을 하면 그것보다도 더 질긴 셀룰로스라는 성분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섬유질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이게 우리가 뭐 면이라든가 이런 옷감 같은 거 실의 주성분이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 식물의 이런 줄기나 이파리 같은 거 보면 좀 질기잖아요. 예. 우리가 쌀이나 밀가루 같은 걸 생각했을 때보다 그때 그 주성분이 좀 질긴 실 같은 성분 그게 이제 셀룰로스 섬유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굳히는 그런 류의 반응을 식물의 몸속에서 더 시키면 그게 이제 리그닌이 돼가지고 그게 딱딱한 나무 같은 재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펄프라는 거는 이 나무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 리그닌 계통의 성분들은 최대한 좀 빼내고 네. 나무 속에 들어있는 이 셀룰로스, 섬유소 같은 성분들만 좀 많이 풀어헤쳐져서 나오게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를 이용하되 그걸로 마치 거기서 천이나 실을 뽑기 위한 것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 원료가 나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이에는 이제 리그닌, 나무로 만들지만 나무의 결정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닌 성분은 좀 없고 셀룰로스 성분, 그러니까 마치 천이나 실 같은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뭐 만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고 현실에서도 이런 일 많이 겪는 분들 계신데 네. 염소 같은 거 키우다 보면 예. 염소가 종이 같은 걸 막 씹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이 잘 먹죠. 그래서 뭐 중요한 서류나 문서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잘못해주고 흘리면 염소가 돈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염소 같은 게 막 먹어 치우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염소가 소화를 되게 잘 시키는 편이라서 이 섬유소 같은 거를 잘 뜯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억센 식물 줄기라든가 나뭇잎파리 이런 것도 염소가 잘 뜯어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도 염소가 조금 갉아먹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도 나무를 염소가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는데 종이처럼 나무에 이 섬유소 셀룰로스가 많게 가공을 해놓으면 염소가 보기에는 이거 야들야들한 웬 떡이냐라고 하면서 염소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게 이 종이의 이 화학적인 특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딱딱한 리그닌까지는 좀 못 먹어도
섬유소 같은 셀룰로스까지는 염소가 잘 먹을 수 있는. 야, 여기서 또 이런 재미가 나오네요. 아까 그 재활용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보통 종이를 우리가 버리거나 재활용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종이가 많이 쓰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우리나라 종이는 포장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포장 용도라는 걸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런 골판지 같은 거, 그런 박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좀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포장해 놓은 그 곽이라든가 화장품 담아 놓은 뭐 통 이런 것도 다 종이로 만드는 게 다 기본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종이가 말이 종이지만 광택도 좀 멋있어야 되고 좀 재질도 좀 딱딱하니 좀 좋아야 되고 광택을 무광으로 먹이느냐 유광으로 먹이느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인쇄가 깨끗하게 따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전자제품이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느냐 거기에 담겨 있는 화장품이 얼마나 더 고급 제품처럼 보이느냐 이런 게 많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포장용 종이를 잘 만드는 것도 요즘 기술력으로 상당히 많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굳이 뭐 새 물건을 산 다음에 그 포장을 되게 중시를 해가지고 뭐 언박싱을 한다 이런 말 별로 안 썼었거든요. 예. 요즘은 이 인터넷 동영상의 영상 같은 걸 보면 막 이렇게 포장을 까는 장면 뭐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올리면 사람들이 막 그걸 쳐다보고 뭐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을 정도로 네. 포장을 중시하는 문화가 많이 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기술력이 발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제지산업 기술력이 상당한 편이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잘 만들어야지 흥행할 수 있는 산업, 전자산업 이런 게 좀 같이 발달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포장용 종이를 잘 만드는 이런 기술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갖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포장 용기 중에 우유팩 같은 거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계란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다 종이를 여러 가지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계란판도 참 생각해보니까 종이네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포장용으로 만드는 그런 종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런 재활용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종이로 된 제품 중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활용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나 겉 모양을 좀 깨끗하게 좋게 만들기는 좀 힘이 든 면이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 기술로 그만큼 더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일수록 재활용을 해서 만들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종이 관련 제품이 셀룰로스 단열재를 요즘 많이까지는 아닙니다만 점점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로 단열재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열재라고 하면 이제 건물 지을 때 너무 네. 춥거나 너무 덥지 말려고 벽하고 벽 사이에 그쵸. 뭐 채워놓는 거 옛날에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아니에요? 뭐 스티로폼 같은 거 뭐 이런 거 채워놓지 않나? 네네네.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우레탄 뭐 이런 거 채워놓지 않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레탄 많이 폼. 생각을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 들어서 셀룰로스 단열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셀룰로스 단열재인데 셀룰로스 제품 중에 제일 가공하기 쉽고 구하기 쉬운 게 종이이기 때문에 요거 종이로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재활용 종이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 셀룰로스 종이로 단열재를 만들면 일단 단열 성능이 상당히 좋고요. 네. 단열 성능이 웬만한 다른 단열재만큼 좋은데다가 다른 단열재에 비해서 이게 방음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잘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좀 좋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점점 시공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가격은 좀 비싼 편이라고 해요. 기존에 쓰던 단열재에 비해서. 비싸겠죠. 네, 그런데 이게 뭐 건물마다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양적으로 꽤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떠오르는 종이의 용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종이로 만드는 것 중에 그래 맞아 이것도 종이지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좀 우리가 쉽게 떠올리진 못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참 종이 맞다라고 또 많이 와닿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바로 이제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 휴지, 네. 그죠. 휴지 당연히 종이죠. 종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휴지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휴지 같은 이런 형태의 휴지가 나온 게 역사가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때부터 종이를 만들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형태의 우리가 보는 그런 화장지가 개발된 거의 역사를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초중반 이후죠. 예.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쓰는 화장지 같은 그런 재질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9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종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으로 킴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킴벌리. 킴벌리 그 지금도 브랜드로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 유명한 이름이네요. 네, 킴벌리. 미국에서는 이 킴벌리라는 이 이름을 줄여서 흔히 이제 이 애칭 비슷하게 킴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뭐 요즘도 유명한 사람 중에 킴 카다시안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예, 그 김씨 아니고요. 예, 김카다시안 아니라 김씨 아니고 킴벌리 이런 사람도 줄여가지고 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킴벌리를 줄여서 킴이라고 하는 거고 김씨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킴벌리라는 이분이 종이공장을 원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미국도 여기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아주 독특한 전투의 양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투 현장에서 독가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 이전에도 독가스 전쟁이 그렇게 크게 벌어진 적이 없었고 그때 독가스 전투를 해보니까 너무나 잔혹하고 비참해가지고 네. 그 후에도 일종의 신사협정 비슷하게 독가스는 우리 인간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그 정도로 독가스를 많이 쓴 적이 없거든요. 생화형 무기. 네, 그래서 20세기 초에 1914년에서 1918년 사이 이 세계제 1차 대전에서만 독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독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뭘 꼭 썼어야 됐냐면 방독면을 꼭 썼어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방독면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필터거든요. 필터. 근데 필터를 만들기에 좋은 성분이 종입니다. 종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각종 필터를 종이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커피 내릴 때 쓰는 필터 뭐 이런 것도 종이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 필터를 종이로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비약적으로 많이 발달했었는데 이 킴벌리 선생이 창업했던 이 종이공장 회사에서도 보들보들하고 흡수력이 좋고 얇으면서도 하늘거리고 가벼운 그런 종이 재질의 방독면 필터, 독가스를 거르기 위한 필터를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생산 시설을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야들야들한 종이 만드는 얇고 야들야들한 종이 만드는 이 기술로 뭘 만들면 사람들한테 많이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휴지를 만들어서 두루마리 화장지 뽑아 쓰는 화장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20세기 초중반부터 만들어서 팔리던 그런 제품이 지금 우리가 쓰는 화장지, 휴지 이런 제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화장지, 휴지가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된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이 킴벌리 선생이 세운 이 회사 쪽하고 뭐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들어온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국산의 대량 생산된 화장지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킴벌리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들었고 아까 최형재님이 우리 그 종이가 방음 효과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계란판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란판은 그러면 진짜 방음 효과 있나요?라고 보내주셨고 김영자님이 방음 잘 되는 계란판이 단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왜 실제로 예전에 음악실 저 중학교 때는 음악실에 뭐 이렇게 방음 장치할 돈이 별로 없으니까 계란판 많이 붙였었어요. 당시 옛날에는. 계란판을 제가 이제 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다 보니까 소음 진동 방지 공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거든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거를 배웁니다. 계란판을 붙여놓는 거는 종이 재질 용도보다는 계란판의 그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좀 난잡스러운 그런 형태라 가지고 소리가 평평한 그런 데서 잘 반사되면서 잘 울리거든요. 근데 그런 난잡한 모양이 있으면 소리가 잘 반사가 안 되고 그 사이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그 모양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판 모양으로 왜 스펀지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진짜 없을 때 계란판이라도 붙였었고. 네. 근데 요즘에 또 그 종이 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이 종이 같은 경우 아까 그 재질, 재활용 이거 말씀해 주셨었는데 종이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A4 용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찰랑찰랑하고 이 소리 들리시죠? 어떤 것도 정말 두껍고 딱딱하고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또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종이의 두께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종이가 두껍냐 아니면 얇냐 이거에 따라서 제일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됩니다. 보통 종이의 두께를 따지는 가장 단순한 수치로는 종이의 무게를 따져요. 같은 넓이로 종이를 만들었을 때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GSM이라는 단위를 업계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별거 아니고 미터법으로 말해서 그램 퍼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당 그램입니다. 가로 세로 1m 크기로 그 종이를 갖다 놨을 때 무게가 몇 그램이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A4 용지 같은 경우에 이 GSM 그램 퍼 제곱미터라는 수치가 한 80 GSM 정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A4 용지를 쭉 붙여가지고 1m 크기로 만들면 무게가 80g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옆으로 펼쳐놨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4 용지 같은 경우에 A4 용지가 왜 A4 용지인지 아시나요?
그 규격 그냥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A1도 아니고 A2도 아니고 왜 제일 많이 쓰는 걸 A4 용지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A3도 있고 A4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왜 모르겠어요. 그거가 A4일까요? A0 용지라는 게 있거든요. A0 용지가 넓이가 가로 세로 1m에 가까운 크기가 A0 용지입니다. 네네네. 예, 거의 정확하게 가로 세로 1m예요. 그거를 한 번 자른 게 A1 용지입니다. 반으로 한 번 자른 게. 그리고 그 A1 용지를 반으로 한 번 더 자른 게 A2. 한 번 더 자른 게 A3. 한 번 더 자른 게 A4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16장을 모아 놓으면 그게 이제 가로 세로 1m 정도의 딱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A4 용지 같은 게 GSM 단위로 따져서 80 정도라고 하고요. 네. A4 용지보다 신문지는 조금 더 가볍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50 GSM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함 종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고 빳빳하고 딱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무겁고 수치가 좀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명함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한 250 GSM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어떤 코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일단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있고요. 종이 일단 뭐 당연히 뭐 우유팩이라든가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 새지 말라고 일단 당연히 코팅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재질 특징 때문에 코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이의 성질 때문에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 종이 같은 거는 이 종이에 뭘 이렇게 찍었을 때 그쵸. 파란색으로 글씨가 잘 찍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성능을 내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뭐 코팅을 하거나 뭘 바르거나 섞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열을 좀 뜨겁게 가해주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성분을 이제 많이 깔아가지고 영수증 종이 뭐 열 감음 용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종이 같은 경우에 지금도 뭐 거의 그럴 텐데 뭐 한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이 산업의 기술력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걸 좀 찾아보시면 이 영수증 열 감응하는 용지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연이 되게 복잡하게 길게 많이 있는데 이게 뭐 핵심적인 논쟁거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영수증 종이에 하는 코팅이 뭐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위해성. 그게 환경에 많이 대량으로 버려지다 보면 좀 이렇게 위해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유럽 쪽에서 많이 좀 제기가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이제 산업적인 거하고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원래 그런 발명품을 처음에 개발한 나라들은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열 감응용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회사가 세계 1위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걸 다 수입해가지고 쓰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논란거리가 있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 회사들이 그거를 대체하는 또 물질 같은 것들을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유럽 당국에서는 항상 보면 이런 환경이나 이런 관련된 걸 연구하는 학계하고 산업계하고 이 정부 규제 당국이 손발이 이렇게 맞는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이거를 환경에 대한 이 위해성의 가능성 때문에 규제를 하면 한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유럽으로 못 넘어오게 막아버리고 새롭게 개발된 유럽에서 나온 대체 이 종이는 유럽 사람들이 이 국산품 애용으로 많이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게 이제 많이 제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업체에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위해하지는 않다. 우리도 대체 물질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뭐 세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대체 물질 개발해서 세대 전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구하고 뭐 서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뭐 논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는 게 많이 있고. 이수기님이 종이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작가님의 능력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옆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보이시죠? 네네. 라디오 정보센터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또 이야기 곽시시 작가랑 이어가고 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광역단체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신뢰받는 정책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유튜브 매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검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개장 직후 4,230포인트 가깝게 오르며 한때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신승호님이 일본 올림픽 때 사용하던 종이 침대 프레임 생각나네요. 종이로 침대를 만들 정도로 그 두 바퀴 하면 이제 힘도 세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인터넷으로 이 A4 용지를 살 때도 네네. 어떤 건 진짜 얇아요. 네. 어떤 건 도톰한 게 있고. 네네. 책도 보면 똑같은 네. 300페이지인데 네. 진짜 무거운 책이 있고 정말 네. 가벼운 책이 있고. 네. 종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GSM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두께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하나 종이 무게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흔히 이제 업계에서는 종이에다가 돌가루를 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네, 0055 쓰시는 분이 네. 펄프에다 돌가루 곱게 갈아 넣기 때문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진짜 글 네, 올려주세요. 조금 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옛날에 종이 뭐 갱지라고 하던 거 이런 좀 약간 갱지. 예, 조금 이렇게 좀 질 떨어지는 듯한 네. 약간 좀 이상한 좀 색깔도 맞아. 검특이한 그런 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종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A4 용지 매끈매끈한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좀 거친 거칠고.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화선지 같은 거에 그것도 이런 매끈매끈한 느낌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없거든요. 이 매끈매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종이에 약간 묵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돌가루를 조금 탑니다. 돌가루를 조금 타면 종이에 약간 이런 울퉁불퉁한 거칠거칠한 그쪽에 돌가루들이 조금 퍼지면서 매끈매끈한 느낌을 많이 내준다라고 하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네, 그래서 뭐 아무 돌가루 타는 뭐 진짜 돌가루를 아무거나 막 타는 거 아니고요. 이제 흔히 이제 탈크라고도 많이 하는 거 활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석. 뭐 주로 많이 수입해서 쓰는데 그거 가루라든가 아니면 탄산칼슘 요거는 이제 석회석 주성분이죠. 요런 가루를 종이에다가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종이들이 요거를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타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이 매끈한 정도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매끈한 종이를 좋아한다라는 뭐 이런 게 맞아요. 이런 게 있는지 좀 더 많이 타는 경향이 있다. 아니 그래서 합니다, 왜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사온 책은 가벼운데 한국 책은 왜 이렇게 무겁느냐라고들 막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또 출판사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 사람이 그리고 고급지를 좋아한다. 그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책 있습니다. 넘길 때 매끈매끈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책가방에 책이 너무 많이 들어 책가방이 너무 무겁죠. 무거우면 야 가방에 무슨 돌덩이가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 가방에 있는 종이 중에 그 한국 종이면 한 1%보다 조금 안 좋은 비율로 돌이 조금 섞여 있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오, 신기했습니다. 이거 네. 진짜 모르는 얘기여서. 네. 또 아까 그 유럽 쪽에서 종이 잘 만든다, 많이 만든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네. 선도 업체들이 유럽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종이를 많이 만들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할 때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네. 종이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그 종이를 가공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약품을 조달할 수 있는 이 화학의 기술 능력, 요게 잘 갖춰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이의 원료인 목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목재들 중에서도 종이의 원료로 많이 쓰는 거는 종이가 비교적 목재를 좀 덜 타는 편이기는 합니다. 좀 여러 가지 나무로도 종이를 대충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대체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좀 화렵수 계통의 펄프를 쓰면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나는 화렵수 계통의 나무로는 유칼립투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알라가 좋아한다는 나무 있죠. 예, 그거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좀 추운 나라에서 많이 자라나는 나무로는 자작나무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는 나라면서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가 종이가 되게 발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하고 미국이 세계에서 종이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세계 뭐 8위에서 10위 사이에 네. 종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결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종이를 적게 만드는 편도 아닌데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10배 이상 종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고요. 일단 땅 넓고 나무 많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계 종이 시장에 2, 3위, 3, 4위 자리를 놓고 계속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의외로 나무가 많이 생산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풍습 같은 게 일본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나 많이 하기 마련인데 네. 크게 차이 나는 게 이 목재 산업입니다. 일본은 목재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땅도 우리나라 훨씬 넓으니까요. 네, 일본이 또 하나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둘 다 산이 많잖아요. 나라 지역. 네네네. 근데 산이 많으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그 빈 땅에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나무가 얼마나 많이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비율 통계를 내보면 일본이 OECD 국가 중에 막 2, 3위 이렇게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국토 면적 대비로. 네, 대비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워낙에 작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많아진 지 역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재 관련된 산업이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은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더 넓은 데다가 목재를 이렇게 많이 키운 역사가 훨씬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목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일본이 목재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나무를 되게 많이 사왔어요. 중국 같은 데도 훨씬 일본 나무 많이 수입하긴 합니다만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일본 나무의 수입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목재가 잘 됩니다. 독일도 목재가 엄청나게 잘 돼요. 독일도 세계에서 좀 대표적인 목재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우리나라의 2배 이상 종이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생산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은 그다지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종이는 되게 많이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적고 핀란드에서 핀란드도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건 예전에 잘 만들었습니다만 그쵸. 그래도 전반적인 제조업 역량이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종이 생산만큼은 우리나라하고 맞먹습니다. 핀란드 자작나무? 네,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들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핀란드에서 자작나무 키워가지고 다 껌만 만들어서 심는 게 아니고요. 종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종이 생산량은 우리나라를 능가할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목재가 많이 나고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스웨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계 이 제지 시장에서 종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요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경향이 좀 보이냐면 참 이게 참 묘한 거기도 한데요. 옛날에 유럽 나라들이 화학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에 제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 폴리에틸렌 PE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 요거를 만드는 현대적인 방법을 개발한 사람들이 독일의 화학자 지글러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같이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의 화학자 나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촉매를 지글러 낙타 촉매가 개발됐기 때문에 현대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폴리에틸렌의 원료인 에틸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지금 사실상 거의 사라졌거든요. 이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세계 플라스틱의 원조라고 현대 플라스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작년까지 그래도 좀 영업이 됐었어요. 2025년까지. 근데 2025년에 막 폐쇄되고 전환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상 생산량이 거의 0입니다. 거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 4위, 5위 수준의 에틸렌 생산 대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폴리에틸렌이라는 기본 플라스틱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가벼운 거 사람들이 쉽게 싸서 쉽게 쓸 수 있고 일회용으로 싸고 쓰다가 버리는 거라고 하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플라스틱의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생산되니까 원래는 유럽이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요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업체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공업 경쟁력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없어져가지고 유럽의 이런 플라스틱 산업들이 좀 되게 몰락했습니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한 나라도 없어요. 한때 플라스틱 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생산량에 비하면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유럽 웬만한 나라들보다 7배, 8배 에틸렌을 생산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자연스럽게 특히나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종이를 쓰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면 플라스틱을 너무 낭비를 하다 보면 그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되게 좀 많이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안 쓰고 종이를 쓰게 되면 그게 환경적으로 좀 좋은 거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한국 제품, 중국 제품 대신에 나무에서 나오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웨덴 제품, 독일 제품, 유럽의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재 대국, 종이 대국인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이런 데서는
플라스틱하고 종이, 나무가 대체 관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종이를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이로 된 뭔가를 쓰자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런 산업적인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택배 안에 그 예를 들어서 뾱뾱이라고 부르는 그 완충제도 종이 스타일로 또 많이 네네. 넣고 있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환경 문제랑 맞물리는 게, 아니 그러면 펄프 만들려고 나무를 베지 않느냐, 네. 환경에 좀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그만큼 나무를 또 계속 더 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가 좀 묘한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종이 산업도 세계 10위권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세계 정상을 놓고 네. 경쟁하는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또 유럽 나라들 따라서 종이를 쓰고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해야 되나?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너무 많이 우리 하는데. 산업 측면에서는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이 조금 근데 더 또 생각을 나을 수 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종이를 쓰지 말자고 해야 되나? 근데 종이도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다 볼 수 잘하니까.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종이를 많이 쓴다라는 게 우리나라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세계 거의 정상권입니다. 재활용하는 비율이. 이거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 아파트에서 사는 문화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고요.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을 모으기가 워낙에 쉽잖아요. 근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에서 사니까 재활용품 수거가 잘 돼가지고 재활용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걸로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활용 문화가 되게 강하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재미삼아 해볼 만한 게,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종이를 휴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정 박사님이라는 분이 연구해서 낸 책 같은 걸 보면 휴지라는 게 쉴 휴자를 써서 종이 지자를 써서 쓴 한자어인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안 쓰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한자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버리는 종이를 그냥 쓰레기 종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나라는 휴지, 쉬는 종이라고 불렀던 것이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잠시 쉬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종이를 버리면 그거를 조선시대 때부터 재활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몇백 년 전부터 종이 재활용을 계속 꾸준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이 휴지라는 단어 속에서도 버리는 종이가 아니라 쉬다가 오는 종이다라는 뜻이 문화 속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이만 쉴 게 아니라 곽재식 작가님도 좀 쉬셔야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우리 김영숙님이 금요일 이 코너 항상 듣는다고, 그리고 송성희님 지식 줍줍하다가 어지러움, 김현우님 다시 듣기 꼭 해야겠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은 다시 듣기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일까요? 금요일입니다. 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내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은 역시 성공예감 별책 부록 하시는, 같이 들으시는 날이죠. 이번에는 최재봉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AI 시대 어떻게 살아갈지 같이 한번 또 계획을 세워보시죠.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1라디오 또 유튜브 동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